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김건희 씨는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김건희 씨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10분에 심사가 시작이 되어서 2시 35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4시간 반여 걸렸고요. 현재 한 6시간여 지난 상황인데 일단 구속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재판부가 얼마나 고심의 시간이 길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9시경에 종료가 됐었고 새벽 2시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5시간, 6시간 정도면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어쨌든 특검 측에서 제출했던 의견서만 해도 800페이지가 넘었었고 또 이제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서 60쪽 그리고 PPT 80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측에서 중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총 848쪽의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김건희 측도 80쪽 분량의 PPT를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윤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심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윤 전 대통령의 최근 이 영장 심사는 6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간 25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는 이 부분 시간의 차이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영장 심사에서 결국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이 검찰 측 그리고 이 피의자 측의 각각의 주장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특검 측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이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는 2시간 50분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변호인 측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만큼 윤 전 대통령 때와는 조금 쟁점이 다르게 조금 더 적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윤 전 대통령 때는 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크게 5가지로 봤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3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 혐의 자체도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김건희 씨 오늘 출석을 하면서 지난 소환 당시에는 짧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말 없이 그대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원래 319호 법정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됐었습니다만 321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심사를 받았던 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출석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영장 심사에서는 이 부분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이 영장 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법정이 변경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당초에는 319호였는데 321호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는 어떠한 경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이 호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법원 내부 사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319호에서 다른 피의자들의 사건을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321호가 위치상 이 보안이라든지 경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런 호수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이렇게 이례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건희 씨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3가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3가지인데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본시장법 443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 조정 행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주가 같은 것을 조작을 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는 이런 행위들을 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혐의가 되는 것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와 관련해서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이 실제 재판에서 밝혀졌고 지금 관련 일당들이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명의도 필요하고 또 자금도 필요한데 이 명의와 자금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예.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김건희 여사가 이런 불법적인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방조한 것은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혐의 없음에 판단을 했었는데 이후에 항고가 이루어졌고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결정이 이루어져서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그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온 것이 지금 현재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 것이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주가 조작에 관해 특검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제시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결국에 논리가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시장법에 관한 쟁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사실관계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인데 이 정치자금법 45조를 보면 이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이 정해진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통해서만 이 부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방식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데 네.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대선 당시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 무상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58회 정도인데 이게 시가로 2억 7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2억 7천만 원만큼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요건에 따른 이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특가법 3조에 있는 알선 수재가 이 마지막 혐의입니다. 이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교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알려진 사실관계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 통일교에서 어떠한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 고가의 가방 그리고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선물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이 입장인 것이고 이와 예. 관련해서 이 어떠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알선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 대가를 받는 경우 이게 알선 수재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대가를 받고 이 청탁에 대해서 공무원 이 윤 전 대통령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청탁을 받아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혐의 소명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또한 김건희 씨 영장실질심사 마지막 심경을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결혼 전의 문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론돼서 속상하다. 이 판사께서 잘 판단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혼 전 문제까지 이제 언급이 되어서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결혼 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부분입니다. 이 예.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잘 살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속상하다는 부분은 이 별도의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걸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최후 진술입니다. 이 최후 진술이라는 것이 이 심사를 할 때 결국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라고 재판부에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살펴봐 달라 이 부분 적극적으로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게 꼭 필수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이번에 출석한 것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겠습니까? 예,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연히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장심사에 출석을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구속되면은 안 되는 사유, 결국에는 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여류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석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이러한 절차에 응하는 것 자체도 결국 이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수사에 잘 참여한다든지 이 재판에 잘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도주 여류가 없다라는 이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출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좀 많이 피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에게 좀 많이 좀 부담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둘의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 법조인이 아닌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인이 대부분의 이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 형식적인 부분에 맞춰서 이 답변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조인이 대부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법조인인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별도로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개진하는 이 시기에 이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판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법조인인 김건희 여사가 참여해서 이런 법적인 쟁점이라든지 증거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기보다는 이 마지막 진술에서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입장을 한 차례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무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건희 씨는 이제 신문을 마친 후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구로 남부구치소에 머무는 건데요. 이게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머물지 못하게 된 이유가 서울구치소 쪽의 요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통 이 대기를 하게 되면 서울구치소로 대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지지자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지금 사람들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측에 요청을 한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곳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남부구치소에 이제 구금이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남부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수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그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지금 이 두 부부가 같이 있는 경우에 뭐 지지자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 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뭐 질서 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그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이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에 수용이 되는 것을 조금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이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이 목걸이에 대해서 서희건설에서 나왔던 어떤 진술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그 구매를 한 사실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오늘 나온 이 보도 내용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새로 나온 사실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나토 목걸이 같은 경우가 오늘 혐의 3가지에서 앞서 목걸이를 잠시 언급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목걸이와 다른 목걸이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 나토의 이 행사에 참석을 할 때 목걸이를 착용했었고, 지금 현재 사진에 나오고 있는 저 목걸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목걸이가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입니다. 6천만 원 상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것이 이 공직자윤리법상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보석류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목걸이이다 보니까 이 목걸이의 출처가 어디냐에 대해서 당시 쟁점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뭐 빌렸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갔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불거졌던 부분이 이 목걸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특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8월 6일에 조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이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려고 모조품을 구매를 했고 행사 당시에 잠시 빌렸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특검에서 봤던 부분은 이 구매를 했다는 모조품을 구매했다는 시기가 실제 진품이 출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이제 판단이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서희건설 부분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서희건설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부분인 것인가 하면 서희건설 측에서 본인이 서희건설의 회장이 본인이 이 목걸이를 구매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그러니까 줬다가 몇 년 후에 돌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서와 함께 돌려받았다는 이 목걸이의 실물도 진품 실물도 특검에 제출을 했고 특검이 이 부분을 오늘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재판부가 지금 현재 서희건설 측의 이 입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세 가지 혐의는 담겨 있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가 다른 관련 수사에서도 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이 모조품을 그렇다면 어떠한 교란을 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허위로 가공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증거인멸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 자수서만 가지고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 의심의 정도를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그 서희건설 측이 직접 구매했다는 그 반클리프 목걸이의 매장을 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매 내역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매 내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매장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었고 당시에 그러면 구매자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서희건설의 관계자가 특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희건설 측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희건설의 회장이 본인이 이 부분을 구매를 이제 지시를 했었고 이 부분 네.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단은 서희건설 측에서 해당 목걸이를 구매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 현재 서희건설에서 제출한 이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가 이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목걸이와 동일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 자수서에 대해서 당연히 서희건설의 이 자수서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라고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는 객관적 3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라든지 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고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어디까지 이런 자료가 제출됐고 자수서도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김건희 씨는 지금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구속 갈림길의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구속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은 일단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같은 경우가 범죄 혐의를 이제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혐의 중에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지금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는 뭐 측근들의 휴대전화 초기화라든지 휴대전화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측근들과 말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번 나토 목걸이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실제 사실관계라고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모조품이 발견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거인멸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는 증거인멸의 이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굉장히 높은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 이 증거가 제출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증거들이 보도는 됐습니다만 증거 의견서라던가 청구서를 통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보도 내용으로 특검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재판부에 오늘 이 영장 재판부에 지금 현재 이 목걸이 진품 실물 그리고 모조품 실물이 다 이제 제출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예. 지금 특검에서 그 제출을 하면서 이 서희건설의 자수서도 제출했을 겁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내가 이때 당시에 구매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고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것을 제출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자수서만 가지고
그 서희건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이 한 사람의 이야기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받았다는 사람도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더 높아지고 신빙성이 네. 더 높아질 것인데 다만 단순히 자술서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든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런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논리를 짜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어떻게 짰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예, 특검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은 더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던 김혜성 씨가 오늘 출국 4개월 만에 귀국을 했고 바로 특검이 체포를 했습니다. 김혜성 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김혜성 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IMS 모빌리티라는 렌트카 업체와 관련해서 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IMS 모빌리티가 이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이 곳을 통해서 투자를 받습니다. 184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를 받는데 예. 이 오아시스 에쿼티가 이 자금을 모은 곳이 HS 효성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이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다 당시에 현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률 리스크와 관련한 현안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 IMS 모빌리티에 투자를 하고 이 투자금이 이노스 베스트 코리아라는 곳으로 46억 정도가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이노스 베스트가 김혜성 씨의 실질적인 소유 회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 결국에는 이 HS 효성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이 현안이 있는 회사들이 이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법인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이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김혜성 씨에게 이 돈을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목적 자체는 김혜성 씨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적으로 이 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든지 아니면은 김혜성 씨에게 이 돈을 직접 전달을 하면서 김혜성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 현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청탁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느냐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현재 가장 핵심 인물인 김혜성 씨가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김혜성 씨에 대한 진술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도피성 출국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 탄핵이 결정이 될 때부터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서 변호사와 지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귀국을 결심한 배경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피가 본인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네. 그 이전부터 베트남에서 뭔가를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귀국 시점이 비자가 이제 거의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이 김혜성 씨의 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김혜성 씨의 처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이노스베스트 코리아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처도 지금 현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건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이 이제 지난 6일 김건희 씨를 소환하자마자 곧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일단 결국에는 그 1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끝났거든요. 당일에 끝났습니다. 저는 100쪽 정도면 사실 당일에 못 끝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100쪽의 질문을 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100쪽의 질문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라고 대답하면은 이 부분을 물어보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예비 질문들을 다 만들어놨다가 예. 예라고 대답하면 아니오 부분은 이제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을 하게 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 넘칠 만큼의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증거와 반대되는 말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조사 자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김건희 여사에게 이 부분 확보한 증거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인지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라고 보이고 그 부분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영장을 바로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발부 시에 최대는 어느 정도까지 구금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일단 이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검찰이기 때문에 특검도 검찰이기 때문에 최장 20일까지 이 구속 기간을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지금 현재 혐의가 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에서 다시 불구속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이 3가지 혐의를 다듬어서 기소를 하는 절차를 굉장히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쟁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출석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영장 발부 후에 내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체포영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환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구속이 됐을 경우에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특검들이 다른 방향을 모색할 거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향들이 또 있을까요? 예, 가장 유효한 방법은 체포영장일 겁니다. 체포영장 같은 경우가 지금 구속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을 통해서 이 부분 이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집행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현재 3가지 혐의 외의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강제적으로 인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가지 혐의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뭐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현재 구속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재판을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은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검토할 것인지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이런 핵심 피의자가 핵심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여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른 기타 피의자로 이제 적용되는 분들도 더 원활하게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각 사안마다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혐의에 대한 그 의심도 있어야 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각 다르다라고 보이고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관련 피의자, 특히나 굉장히 조금 영향력이 큰 피해자가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의 변경이 진술됨으로써 수사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고요. 4시간 20분여 지난 오후 2시 35분 정도에 영장 실질심사가 종료가 돼서 현재 김건희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한 후에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후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김건희 여사는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그 특검에서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한번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추가적인 보강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때 발부가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특검이 출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부터 특정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향후에 추가적인 청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
시간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여러 가지 예비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영장 재청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심을 해보고 만약에 다시 청구했을 때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최대한 수사를 하고 이것을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절차도 거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 재판부에서 만약 명확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청구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쯤 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판부가 이 부분 검토하는 자료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를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자료가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제출이 됐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특히 중요한 자료가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샅샅이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이전에 윤 전 대통령 때 당시에는 이 9시 정도의 영장 심사가 끝났고 새벽 2시경에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5시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5시간 정도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특검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어제도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200쪽 분량을 추가해서 총 800여 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건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사안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혐의가 세 가지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부분 조작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네. 관계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계좌 내역 이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이제 종이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네. 이 나머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압수수색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았던 것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 특히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게 800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0쪽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견서라고 하는 것에서 이 의견서가 800쪽이 다 이제 직접 작성을 해서 어떠한 내용이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대부분의 이 양을 차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이거 일단 자본시장법이 뭐고 이거에 대한 뭐 특검의 주장 핵심 내용, 또 김건희 씨 측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이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이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식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이 시세 조종이라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 굉장히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뺏을 수 있는 결국에는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뺏어오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443조인 겁니다. 그래서 예. 이 443조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이 주식이 있는 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가 있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시세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하면 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발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의 이름이 필요하고 계좌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고 팔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겠죠. 그렇다 보니 이런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계좌를 빌려줄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특검에서는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이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다 유죄의 확정 판결이 상당수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런 불법 행위라는 것은 전제가 된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도 지금 현재 이 계좌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 불법 행위, 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법이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구속이 된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된 사안은 지금 현재 시세 조종 행위 이 부분과는 좀 별도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이제 그 확정 판결은 끝난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사안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인 것인데 이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다른 피의자에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변호사법상의 어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봤고 이에 대해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어서 지금 현재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등장인물로서 이종호 전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신병행위 확보돼 있다. 이것 자체는 특검 측에서는 이 수사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용의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3가지 혐의 가운데 저희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무삭으로 58회 정도 당시 이 여론조사를 실시해줬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부분이 지금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다라고 알려졌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관계가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여론조사, 이 선거를 할 때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비용이 상당히 드는 부분인데 명태균 씨로부터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58회를 받았고 이것이 이제 특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2억 7천만 원 상당의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인데 네. 이것을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이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다만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받는 것만 합법적인 것이고 그 방식을 벗어난 부분은 불법적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을 이 요건에 맞지 않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부분까지도 수사는 이루어졌지만 일단 이번 영장에서는 이 공천 개입 부분은 일단은 제하고 이 정치자금법,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판부가 볼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직접 연락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연루가 된 것이죠. 예, 일단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이 부분 직접적으로 연락도 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단 여러 가지로 개입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결국에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고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시했을 것이고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통화 녹음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특검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중에 실제로 이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출이 됐을 겁니다. 다만 그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혐의를 소명한다든지 증명하는 정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문자 메시지라든지 녹음이 나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 관련해서 다양한 혐의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